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이 2026년 3월 27일 금요일인데요. 오늘 시장 보셨어요? 아, 네.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루 거래 대금이 막 31조 원씩 터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숫자들이 진짜 믿기 힘들 정도죠. 게다가 영업이익 85억짜리 회사가 시가총액 27조를 단숨에 넘겨버리고 또 한편에서는 1,5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뭉칫돈이 막 이동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서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 현상들인데 이게 겉으로만 보면 시장이 엄청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 볼 진짜 이야기는 이 화려한 전광판 뒤에 숨어 있는 팩트들입니다. 거대 기관 투자자의 룰 변경부터 배터리 공급망 전쟁, 그리고 바이오주의 밸류에이션 논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돈이 오가는 낡은 전산망에 숨겨진 리스크까지 전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주가 지수나 개별 종목 수익률만 보느라 놓치기 쉬운데요. 사실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건 그 이면의 생태계 변화거든요. 특히 지금 한국 시장은 아주 과도기적인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죠. 맞습니다. 그 거대한 움직임의 진원지가 바로 국민연금이잖아요. 한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인데 기금 규모가 올해 초에 무려 1,500조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엄청난 규모죠. 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흥미로운 정책 변화를 예고했어요. 하반기부터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민간 자선운용사한테 위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3월 주주총회 시즌마다 국민연금이 수천 개 안건에 직접 찬성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이 막강한 투표권을 쪼개서 민간에 넘긴다는 건데 기자님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물리적인 한계가 가장 큽니다. 1,500조 원이라는 자금이 국내 수많은 기업에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안건을 국민연금이 직접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죠. 아, 너무 덩치가 커져서 혼자 감당이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좀 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른바 연금사회주의라는 오랜 비판을 피하려는 전략입니다. 연금사회주의요? 네, 국가가 직접 거대 자본을 무기로 기업 경영에 너무 간섭한다는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칼을 주는 대신에 시장 논리를 잘 아는 민간 운용사들에게 권한을 줘서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거죠. 잠깐만요. 민간 운용사들이 알아서 투표하게 둔다는 건데 이게 자칫하면 연금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운용사들이 기업들 눈치 볼 수도 있잖아요. 아,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엄청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델이 일본의 공적연금인 GPIF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건데요. 아, 일본 사례요? 네, 일본도 민간에 위임할 때 그냥 알아서 하라고 던져준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을 깐깐하게 따지도록 지침을 줬어요. 그 ROE라는 게 쉽게 말해서 기업이 투자받은 돈으로 도대체 얼만큼 이익을 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정확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주주 환원을 안 하는 기업에는 민간 운용사들이 가차없이 반대표를 던지게 만든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운전대는 민간이라는 전문 레이서한테 넘기되 반드시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길로만 가라고 내비게이션을 꽉 찍어준 셈이네요. 그렇죠. 결국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하려고 시장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대한 실험인 겁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근데 1,500조 원 덩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국민연금이 외화채도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연금이 빚을 내서 달러를 조달한다는 게 가지고 있는 원화로 달러 환전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참 복잡한 딜레마인데요.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을 늦추려면 수익률 높은 해외 투자를 무조건 늘려야 하거든요. 근데 당연하죠. 그러면 막대한 달러가 필요한데 국민연금이 서원 외환 시장에 원화를 쏟아내면서 달러를 다 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달러가 씨가 마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수입 물가 오르고 국가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 폭탄이 떨어지겠네요. 맞아요. 내 수익률 올리자고 국가 경제를 흔들 순 없으니까 아예 해외 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높은 신용도로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해서 직접 달러를 빌려오는 겁니다. 와, 국민연금이 이제 수익만 쫓는 게 아니라 환율 방어막 역할까지 해야 하는군요. 자, 이렇게 하늘 위에서 1,500조 연기금이 룰을 바꾸고 있다면 땅 위 기업들은 살아남으려고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행보를 좀 볼까요? 네, 벡터리 쪽 아주 치열하죠. 최근 기사 보니까 삼성 SDI가 중국 중웨이신 소재 한국 자회사인 피노에 300억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지분 7.5%를 가져갔는데 이거 밸류체인을 자세히 보니까 중간에 LNF가 껴있어요. 이게 어떤 구조인가요, 기자님? 아주 정교한 철의 삼각동맹인데요. 배터리 양극재를 만들려면 핵심 기초 원료인 전구체가 꼭 필요합니다. 양극재 원가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네네. 이 피노라는 회사가 전구체를 생산하면 LNF가 그걸 받아서 LFP 양극재를 만들고 그걸 다시 삼성 SDI가 받아서 하반기에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에서 LFP 배터리를 양산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그 LFP라는 게 리튬 인산철로 만든 배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삼성 SDI가 그냥 원료 공급 계약만 맺으면 되지 왜 수백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까지 한 걸까요? 그게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파편화되면서 특정 소재 공급이 끊어지면 공장 전체가 멈추는 리스크가 너무 커졌거든요. 단순 계약은 흔들릴 수 있지만 지분이 얽힌 혈맹은 다르잖아요.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생명의 시대가 된 겁니다. 아, 실체가 있는 생존 동맹이네요. 근데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삼성 SDI 하면 원래 고성능 프리미엄 3원계의 배터리 하던 곳인데 왜 굳이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알려진 LFP 배터리 라인을 까는 걸까요? 그것도 전기차가 아니라 ESS 시장을 겨냥했다던데? 독자님들도 아마 LFP 배터리를 좀 저렴한 기술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이게 목적지가 다른 겁니다. 전기차는 좁은 곳에 넣고 멀리 가야 하니까 무조건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3원기 배터리가 필수적인데요. ESS는 다릅니다. ESS,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를 모아두는 초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창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창고니까 굳이 가벼울 필요가 없잖아요. 공간도 넓고요. ESS 시장의 최우선 순위는 밀도가 아니라 화재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저렴한 비용입니다. 아, 3원계는 열 폭주나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있는데 LFP는 철이랑 인산 구조라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불이 잘 안 난다면서요? 그렇죠. 게다가 비싼 코발트나 니켈을 안 쓰니까 원가도 훨씬 싸고요. 그래서 삼성 SDI가 기술이 없어서 LFP를 택한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저렴해야 하는 ESS 본질에 딱 맞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각 시장에 맞는 무기를 철저하게 맞춘 거네요. 자, 이렇게 실체 있는 공장과 공급망에 수백억이 오가는데 반대편 바이오 섹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수십조가 움직이잖아요. 네, 바이오 투자의 양면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삼천당 지약 기사 보셨죠? 주가가 장중에 막 치솟으면서 시가총액이 27조 원을 돌파했어요. 쿠스피 28위 효성중공업이 매출 6조에 영업이익 7천억이 넘는데 삼천당 제약은 장면 영업이익이 85억 원이더라고요. 숫자만 보면 정말 엄청난 괴리가 있죠. 네, PER, 그러니까 주가수익 비율로 보면 기업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 따지는 지표인데 이게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파괴된 수준 아닌가요? 전통적인 재무제표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바이오는 현재 버는 돈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성공했을 때 시장을 얼마나 독식할 건지 그 기대감을 땡겨오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 파이프라인이 뭐길래 27조라는 돈이 몰린 건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먹는 위고비 제네릭, 즉 경구용 비만 치료제랑 유럽에 임상 신청한 경구용 인슐린입니다. 경구용이요? 보통 비만약이나 인슐린은 다 주사고 직접 배나 허벅지에 찌르잖아요. 그걸 알약처럼 먹는다고요? 네, 그게 기술의 핵심입니다. 왜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동안 주사만 만들었냐면 이 약이 단백질 성분이라 입으로 삼키면 위산에다 녹아서 파괴돼 버리거든요. 아, 위산이 약효를 다 없애버리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위산을 견디고 장에서 흡수되게 만드는 약물 전달 기술이 바이오 업계의 성배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이걸 해내면 매일 주사 맞던 수억 명 환자들 삶이 바뀌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와, 설명을 들으니까 그 27조 원의 기대감이 어디서 왔는지는 확 와닿네요. 근데 기자님, 냉정하게 봤을 때 만약 임상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면 어떡하나요? 게다가 국내 증권사들 중에 이 회사 목표 주가 리포트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던데. 그게 아주 뼈아픈 리스크입니다. 애널리스트들도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 악재가 터졌을 때 효성중공업처럼 7천억씩 버는 체력이 있으면 주가 하락을 방어할 텐데 영업이익 85억 원으로는 그 충격을 흡수할 펀더멘털이 없죠. 기둥이 흔들리면 바닥 없이 추락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게다가 ESG 기준원 평가에서 지배구조나 내부 통제 척도인 등급이 3년 연속 D등급 최하위를 받았더라고요.
네, 신약 개발은 투명성이 생명인데 투자자분들은 주가가 오를수록 이런 숨겨진 리스크를 반드시 객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거대한 꿈일수록 현미경 검증이 필수라는 말씀이네요. 자, 지금까지 기관, 기업, 바이오 시장의 엄청난 자금 이동을 봤는데요. 이 수십조 원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인프라 상황은 어떤가요? 기사 보니까 주식시장 전산망 상황이 꽤 심각해 보이던데요. 맞아요. 사실 투자자분들이 MTS로 매매 버튼 누를 때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배관망이 압력을 못 버티고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이 31조 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3배나 폭증했잖아요. 최근에 한국거래소에서 ETF 체결 지원 사태 터진 것도 결국 그것 때문인가요? 네, 원인은 14년이나 된 낡은 시스템 코드가 서킷 브레이커라는 특수한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고 엉켜버린 거거든요. 아니 14년 된 코드요? 지금 시장은 막 퀀트 펀드들이 1초에 수만 번씩 알고리즘 매매를 쏟아내고 있는데 14년 전 좁은 도로에 자율주행 트럭 수만 대가 쏟아져 들어오는 셈이네요. 비유가 정확합니다. 엄청난 트래픽이 몰리니까 서버가 한계를 넘은 건데 이게 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증권사들 MTS 잔액 조회 지연이나 알림 오류도 다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게다가 대체 거래소까지 도입되면 시스템 복잡도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앞단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고 돈이 몰리는데 뒷단 서버는 테이프만 덧대서 벗기고 있다니 너무 불안하네요. 인프라 투자가 당장 돈 버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 뒤로 밀리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뼈대를 다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수조 원이 오가는 시장의 화려한 단면과 그 이면의 한계들을 깊게 짚어봤는데요. 수십조 원 가치 창출과 완벽한 전력도 중요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결전의 순간에 매매 버튼을 눌렀을 때 낡은 전산망이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려한 수익 모델보다 가장 튼튼한 서버를 가진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시장 분석 들으시면서 독자님들 스스로도 이면의 톱니바퀴를 어떻게 읽어낼지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 생태계 변화와 숨겨진 리스크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빠른 증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정보이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분 30초.